제3강 김홍도의 진실 두 번째 18세기 후반 동아시아 화단을 빛낸 독보적인 화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홍도가 그린 책거리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기록에 따르면은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거의 한 1790년 전후해서 이 서양 화법으로 그린 책거리 그림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이제 책거리 그림들은 다 19세기 그림이고 김홍도가 그리니까 처음으로 그린 책거리 그림이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초기 책거리 그림의 대가였고 그것이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병풍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2강에서 김홍도의 진실 1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제가 다루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병풍의 대가인 거죠. 이게 이제 제3강의 요지입니다. 김홍도 모든 그림 장르에 탁월했던 화가고 17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는 더 이상 뛰어난 화가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일본의 화가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림 장르에만,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계속 그리는 겁니다. 잘하는 그림 종류에 몰두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않고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그림에 모두 정통했던 김홍도에 비해 이들은 특정한 장르에만 뛰어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김홍도를 따라서 김홍도를 보면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동아시아 화가들 중 모든 그림 장르에 걸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거의 유일한 화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1800년에 초에 1800년 1월에 음력 1월에 1월 초죠. 김홍도가 그린 주부자 시의도 병풍 그림입니다. 본래는 8폭이었는데 지금은 2폭이 사라지고 6폭만 남아 있습니다. 도화사원들은 임금의 요청에 이건 이제 임금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그림을 그려서 바치게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새해맞이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로 그린 그림입니다. 주부자 시의도. 그러니까 이해 1799년 말에 정조가 김홍도에게 특별한 명을 내립니다. 홍도야, 주자의 시를 읽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8개의 주자의 시를 그림으로 그려보거라. 그래서 새해에 그걸 바쳐라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유명한 대학의 팔조목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주제에 맞춰서 주자의 시를 이제 읽고 그 밑에 달린 남송에서 원나라 초기에 활동한 학자인 웅화라는 사람의 주석이 달려있는 그걸 보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홍제전설을 보면은 정조가 이 그림을 받고 나서 각 폭에 대해서 일종의 화답하는 이 화운시를 남기게 됩니다. 매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그림입니다. 정조가. 특히 정조는 주자에 대한 존경심이 강해서 주자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펴내게 됩니다. 왕세손 시절부터 주자에게 관심이 많아서 어정대학유의라고 해서 이 주자의 아주 중요한 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편찬한 그런 책도 내고요. 죽기 이제 사망 1년 전에. 그리고 아송이라고 해서 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주자의 유명한 시문들을 편집한 아송이라는 책도 내게 됩니다. 그만큼 주자에 대한 매우 특별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름 아니라 김홍도에게 이걸 갖다가 부탁했다는 것은 또 굉장히 이 정조가 이 그림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라 평가를 하냐면은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김홍도 그 그림을 받아본 후에 정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홍도가 잠옷 주자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주자의 뜻을 갖다가 얻은 바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중인 도화서 화원에게 왕이 칭찬을 해준 글입니다. 그게 홍제전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김홍도 동시대 그 이전 세대에 누구도 왕이 김홍도야말로 주자의 깊은 뜻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김홍도가 굉장히 지적으로도 뛰어난 화가였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글을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김홍도가 중국의 시라든가 주자의 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매우 함축적인 글인데 그거를 이해해서 왕이 기뻐할 정도로 그 주자의 본래 그 시에 담겨 있는 그 아주 심중한 의미를 그림으로 잘 그려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다 이런 산과 이제 주자 시 하나하나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들이 적혀 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주자가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모습, 배 해가지고 6장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원은 관례로 새해 초에 첫 팔을 그려 바치는 규정이 있다. 금년에 홍도는 물원 웅화가 줄을 붙인 주자의 시로 8폭 병풍을 그렸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보셔야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첩화, 화첩 그림을 주로 그려서 바쳤는데 이번에 김홍도가 낸 그림은 병풍 그림입니다. 주자가 남긴 깊은 뜻을 얻었다는 거예요. 뜻을 깊이 얻었다. 내가 화원시를 써서 늘 눈여겨볼 자료로 삼고자 한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 그림을 바친 지 대략 6개월이 좀 지나서 갑자기 6월 말에 정조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지 김홍도가 1년 반 동안 그림을 안 그립니다. 김홍도가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냐면 아까 제가 자비대령 화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비대령 화원은 도화서 30명 중에 10명의 특별 화원을 뽑는 제도고 1783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사고과를 하기 위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10명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벼슬 자리들을 녹봉 자리를 규정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험을 봅니다. 김홍도는 근데 자비대령 화원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대령 화원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화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김홍도는 여기 10명, 이 도화서 30명 중에 최고라고 하는 10명보다도 더 위에 있는 매우 특별한 왕의 화가였기 때문에 자비대령 화원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정조가 엄청나게 김홍도를 아껴줬던 겁니다. 그래서 강성왕의 글을 보면은 그런 특별한 대우 때문에 김홍도가 성은에 감옥해서 울었던 그런 것들도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년에 왕이 승하하자 엄청난 충격인 거죠. 자기를 이때까지 특별하게 아껴줬던 왕의 사망이라는 거는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1년 반 동안 그림을 안 그리고요. 1801년에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수두를 앓게 돼서 그 병이 낫자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관료들이 화가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때 그린 병풍 그림이 바로 삼공불안도입니다. 일종의 화단에 복귀한 1년 만에 공백을 견디고 화단에 복귀한 복귀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공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복고라고 하는 이제 남송 때 시인의 시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제목은 삼공불안인데 이 삼공불안이라는 뜻은 은거 생활의 즐거움. 그러니까 삼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정승벼슬루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최고로 높은 관직 3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하고도 은거 생활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겠다 하는 건데 전원 생활의 즐거움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이 아닌 우리로 말하면은 중장통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의 사람이 지은 낙지론이라고 하는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한 그 글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중국에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이거의 기본적인
소스가 됐던 것도 중국의 문학 작품인데 전혀 그림은 다릅니다. 완전히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 그러니까 1년 반, 그러니까 한 근 2년 전 가까이에 그렸던 주부자 시우도는 다 배경이나 인물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전히 한국입니다. 다 보시면 이게 이제 독일 특수율이라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큰 바위가 앞에 확 들어서면서 그 안으로 거대한 이 한옥, 이 저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구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도 이 낙지론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그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부분 두루마리 그림이거나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참 결국 제가 뭐 책을 쓰면서도 결국 밝히지 못했던 거고 지금도 늘 그거를 밝혀보려고 머릿속을 계속 갖고 있는 거는 김홍도가 도대체 그렸던 그림들은 다 창의적인 그림이고 기존에 우리가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에서도 동아시아 어느 그림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이 그림들인데 이 사람이 뭘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웅장한 바위 안에 확 들어가는 이런 그림들의 이거를 어디서 얻었을까? 무슨 그림을 보았을까? 아무리 중국의 그림을 찾아봐도 이거하고 조금이라도 유사한 그림을 단 한 점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발견한 바가 없어요. 완전히 독창적인 그림입니다. 1년 반의 공백을 더 딛고 일어서서 보시면은 우리 이 장독대, 그 다음에 여기 닭, 개, 그 다음에 술상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가져가고 있는 사람 여기 아이 가르치는 할아버지, 다 여기 누워 자는 사람, 여기 누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조대라고 하는 대복고라는 사람이 쓴 조대라는 삼공불안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림의 주제는 전원생활의 즐거움 중장통의 낙지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도 인물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이제 그네 타는 소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여기 인물들도 다 한국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에 마국간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거대한 논밭이 나오고 웅장한 바위가 있고 이쪽에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도 소 타고 오는 사람, 이쪽은 강입니다. 강에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웅장한 화면이 이 바깥쪽이 쫙 나타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 완전히 한국적인 산수하고 인물, 가옥 다 한국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은 김홍도가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갖다가 완전히 집대성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림이죠. 김홍도의 말년을 보시면은 1804년에 처음으로 인생에 60세 때 자비대령 화원으로 선발돼서 이제까지 연재되었던 인사국강 시험인 녹지회를 보게 됩니다. 굉장한 이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60세가 되니까 제일 나이 어린 화원은 대략 뭐 20세 전후,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젊은 화원들과 한 자리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 이때까지 왕의 화가였고 매우 특별한 화가가 같이 시험을 본다는 게 굉장한 이것도 이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그림에서 시험에서 단연코 1등을 하는데 가끔씩은 조금 못해가지고 뭐 거의 꼴찌 수준으로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1805년에 8월 19일에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규장각의 자비대령 녹취제에 응하다가 갑자기 가을부터 병이 위중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동지 후 3일에 마지막 그림인 추성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그러니까 생사를 오갈 정도의 이 병이 중했는데 그 와중에 그린 그림이 추성부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라 가명이 있던 전주에서 사망했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구양수, 북송의 유명한 문인이었던 구양수가 쓴 그린 가을의 소리. 즉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나뭇잎도 떨어지고 조락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 무상이죠. 그 나무랑 이런 것들이 번창하다가 가을이 돼서 다 나뭇잎이 사라지고 구양수인데요.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동자한테 물어봅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나가서 한번 알아보거라 했더니 나뭇잎 뒹구는 소리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1805년 11월 29일 날 김생원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 김홍도는 못난아오가 가을부터 위독한 지경을 여러 차례 겪고 생사가 오락가락하였으니 오랫동안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한 해의 끝이 다가오매 온갖 근심을 마음에 느끼지만 스스로 가르네 한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아주 마른 붓을 써가지고 가을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각이 진 바위가 확 들어가면서요. 그 다음 장면은 바로 구양수하고 이 소년이 있고 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이 떠 있고 이쪽에 낙엽이 떨어져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게 낙엽들이거든요. 그 가을의 느낌.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자화상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로 가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걸 알고 이 인생 무상의 주제, 마지막 이 가을, 이 나뭇잎 떨어지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 황혼이죠. 거기서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우 지적인 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가능했던 겁니다. 중국에 그린 이 추성부도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그렸죠. 지금은 이 그림이 없는데요. 김홍도가 뜻밖에도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서 명작의 반열에 있는 그림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나오는데 일종의 득의작, 그러니까 명품인 거죠. 자기가 판단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서유구가 우리 집에 오래전부터 김홍도가 그린 음산대렵도가 있는데 견본을 8폭이 연결변풍으로 되어 있다. 연결변풍이라고 하는 건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폭 한 폭 8폭이 아니라 연속화면. 군손도와 같이 거칠고 누런 광야에서 활시위를 울리며 짐승을 쫓는 모습이 생생해서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김홍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 평생의 득의작이니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본떠서 그린 것이 있다면 밤의 어둠 속에 물고기 눈이라도 한눈에 구별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뉘앙스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린 건데 가짜 그림이 동네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도가 뭐를 하나 그리면은 워낙에 인기 작가이다 보니까 시중에서 김홍도 그림을 모사한 작품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명한 화가들은 늘 그랬습니다. 사실은 동서양막론하고.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제 이 그림이 알려졌고 불과 지금 한 2주,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7일이죠. 이게 한 열흘, 보름 그 전에 이제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10억 원 넘게 팔렸는데 이게 김홍도의 아마 음산대렵도가 이게 지금 중간에는 이렇게 가둬놨지만 연속 화면입니다. 이 그림 끝말미 이쪽 부분에 인장이 있습니다. 김홍도의 산흥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김홍도가 얘기했던 내가 그린 그림이 득의작이 하나 있는데 시중에 이런 것들이 모사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카피본이.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19세기 초반쯤 그러니까 모사한 작품을 또 모사하고 모사한 그걸 또 모사한 그런 와중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19세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림이 책거리 그림과 함께 호렵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호랑이 사냥 장면. 만주족이 호랑이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이 주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을 아마도 처음 그린 사람 역시 김홍도라는 겁니다. 김홍도 이전에 이런 그림이 없거든요. 음산 대렵도야말로 대렵도지만 호렵도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데요. 보통 초상화를 보시면 이렇게
호피라고 나옵니다. 호피.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 근데 실제로 보면 동글동글한 점이 있어서 표범 가죽이에요. 표피. 그러니까 호피랑 표피가 헷갈리는 겁니다. 예, 화가들도.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면 이쪽에 있는 게 만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풍상으로 보면 나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데서 김홍도 화풍이 느껴집니다. 예. 여기 바로 호랑이 잡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는 호랑이입니다. 아주 박진감 나죠, 진짜. 그러다가 이게 막 많이 그려집니다. 호럽다가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것도 이것도 잘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멧돼지 잡고 하는 이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미술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고요. 호랩도 이쪽에도 들판에서 이 잡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바위 표현이나 나무 표현에서도 김홍도의 화풍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홍도가 아마 언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780년대, 90년대 그렸고 이후에 모사본이 돌아다니고 그 모사본에 또 모사본이 돌아다니면서 이 19세기가 되면 이 호랩도들 굉장히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그럼 그거를 갖다 누가 시작했느냐? 이건 단연코 저는 볼 때 김홍도라고 봅니다. 자기 득이작, 평생 득이작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이 19세기에 유행했던 그림들의 병풍화의 원조는 누구였냐면 김홍도. 김홍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도화서 화원들 중에 병풍 그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병풍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구상해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겁니다. 김홍도는 그러니까 병풍화의 대가이기도 했지만 여러 그림 장르들, 그러니까 신선 그림, 뭐 화초, 화훼, 뭐 할 것 없이 꽃그림, 뭐 모든 장르에 다 잘 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왕이 그렇게 평가한 거는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주제에 관해서 어느 거를 주어도 다 잘 그립니다. 이것도 보시면은요, 고려대학교에 있는 송화치생도 신선입니다. 신선은 이게 신발을 안 신거든요. 맨발.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소나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옷주름이거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빨리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살갗이 불구스름한 이런 살이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벼타작 할 때도 이거를 그 얼굴을 다 안 보여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주제의 그림인데요. 이거는 축그림이니까 더 공력이 많이 들어간 거고 이 화척 그림은 금방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붙들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그리는데 이 눈이며 요 살 표현이며 이게 살짝 요를 말하면은 이 모자 이것들도 금방 이렇게 그려내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면 지금 번져 있잖아요. 이 먹이. 또 그런 반면에 이렇게 아주 섬세한 조막같이 빨리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잠자리, 연꽃, 연잎 이런 것들도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참 이 글귀를 보면은 한 사람의 그 뛰어났던 화가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김홍도가 아들 김양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추성무도를 그린 지 얼마 안 된 1805년이었는데요. 여기서 아들 등록금 걱정을 합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책에서는 그걸 안 썼지만은 제가 옛날에 다른 논문을 쓸 때는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김홍도가 젊은 시절에 한참 뭐 그림 잘 그리고 뭐 유명세를 탔을 때 이 최고 인기 작가였죠. 그때는 너무 그림을 그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먹고 잘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근데 아까 단원도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초가집이긴 하지만 잘 보시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은 태호석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호에서 건져 올린 이 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조선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돌이 바로 태호석이었습니다. 그거는 강에서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조희룡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삼천전, 그림 그려서 삼천전이라고 하면 30냥 정도 됩니다. 30냥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초가집 한 채 정도 가치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를 하냐면은 매화 사고, 그 다음에 술 먹고, 그 다음에 생활비로는 아주 조금밖에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화가 주목되는 건 뭐냐면은 조선 후기의 매화는 감상용 그 매화는 굉장히 비싼 쉽게 말하면 사치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낭비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쓴 거죠. 젊은 시절에 돈 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가가지고는 아들의 등록금조차 못 내는 그러한 이 서당 훈장님한테 드려야 할 돈까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그 인생에 참 뭐랄까, 쓸쓸함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보시면은 1888년에 같이 대은함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졌던 심상규라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은 영의정까지 된 인물인데, 전라도 관찰서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형조판서인 서용보가 보낸 편지에서 전라감사로 있을 때 심상규가 김홍도가 굶주리고 아픈 상태로 취식을 위해서 밥을 얻어 먹으러 이곳에 왔다. 어렵고 딱하기와 이와 같으니 동국의 타고난 재주로 가당치도 않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얻어 먹으러 아픈 몸을 이끌고 전라도 가명이 있던 전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누구 집에서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자기 집도 아니고 타향에서 이제 사망했을 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홍도가 1805년 말에 전라가명이 있는 전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1800년 초반에 봄쯤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거의 병을 알아가지고 아까 추성부도 그릴 무렵에 그렸던 그림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쪽에 단원이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이 된 단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스님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자화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그림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스님들이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스님의 입적 장면을 원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원하는 사람은 없죠. 다들 부처나 아니면 보살을 그린 거를 갖다가 원하지 이 스님의 마지막 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갖다가 누가 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보면 너무도 놀라운 게 이것도 보십시오. 막 이게 어지럽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연꽃잎 살짝 이 붉은색 넣고 이쪽에 놀라운 건 이렇게 두광이 있고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눈 감고 깊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사색에 잠겨 있는 노승의 모습을 그린 건데 너무도 놀라운 걸 보시면 이렇죠. 이쪽에 이게 이제 여기 뒤는 살짝 먹만 칠하고 여기다 이 선 조금 이렇게 했는데 스님의 그 뒷모습이 아주 그냥 뭐 훌륭하게 표현이 되니까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김홍도가 얼마나 대가였던가. 이 한순간의 모먼트. 자기 아까 32살 때, 34살 때 행렬풍속도 그리면서 갓 쓴 사람이 이 갓을 들어올리는 그 모먼트처럼 입적의 마지막 순간에 이 극적인 모먼트를 한순간에 딱 잡아서 아주 간결한 필치로 그려내는 이 능력이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 한자 글씨 써보시면 압니다. 획수가 적을수록 어려워요. 나라국자 이런 건 누구나 써도 대충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인자 뭐 이런 거 어렵습니다. 사람인자 쓰기 어려워요. 획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무게중심이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획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려워요. 여성들을 뜻하는 여자도 써보시면 어려워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3강의 이 중요한 부분인 이 중국하고 일본을
비교해 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홍도가 활동할 때 중국을 다스렸던 임금은 건융제입니다. 건융제 때 오랫동안 중국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도화서라는 게 결국엔 중국의 북송대의 한림도화원을 모델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송하고 남송 때까지 한림도화원, 이른바 페인팅 어카데미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송이 멸망한 후 공식적인 차원에서 화원이 사라집니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초기까지, 강희제, 옹정제까지 이 공식적인 화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청나라에서는 모두 전국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화가들을 불러서 쓰고 그 다음에는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초상화를 그릴 때 물어보죠. 누가 이 초상화를 잘 그리냐면 절강성 항주에 있는 누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은 궁궐을 부릅니다. 불러서 무관벼슬을 줘요. 우리도 월급을 주려면은 직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관벼슬을 주고 그러면 이제 초상화 그리는데 뭐 2달이다. 그럼 2달 동안 초상화 그리고서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이제 마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또 필요하면 또 부르고 아니면은 뭐 소주 지역, 수조에 있는 누가 또 잘 그린다 그러면 그 사람 부르고 그때 임시 방편으로 이제 화가들 불러다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임시 시스템. 그거를 건윤제가 등장하면서 화원처랑 여의관이라는 곳에 2군데의 것을 마련을 해서 이제 이 화원을 부활시킵니다. 여기에 뛰어난 화가들을 전국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건윤제 시대의 이 궁정회화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대우도 잘해줘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이 도화서원들하고의 질적인 이 격차를 보여주는데요. 화화인이 화원이라는 뜻입니다. 1급 화원인은 월급이 11냥이에요. 당시 잡직 노동자의 월급이 1에서 1.5금 하던 시절에 11냥을 받습니다. 전은양은 녹봉, 봉급이고요. 공비은은 공판비, 판공비입니다. 2등은 구량. 이렇게도 받고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현실적으로 잡직 노동자 월급 뭐 1에서 1.5금을 100만 원, 150만 원이라 생각한다면 1금을 100만 원이라 치면은 저희 요즘 저희도 그렇지만은요. 일용직 이 사람들은 월급만으로도 1,1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한 달에. 그림 그릴 때마다 보너스를 줘요. 또.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그리니까 이 월급만으로도 1억 이상 되는 거고 몇억 버는 거죠. 1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리고 서양의 예수의 선교사 출신 화가들은 특별하게 대우해 줬고요. 고위 관료들도. 이게 너무 놀라운 건 이 시절에는 전국 과거급 1등한 사람도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건중제 시대에는 신하들 중에서 과거급 제자들까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중국의 이 그림의 이 궁정회화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림화가 또는 사신화가라 불렀는데요. 이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이 낭세령이라고 있는 중국 이름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도 특이한 인생을 산 겁니다. 뭐냐면은 원래는 중국의 황제를 카톨릭, 이 천주교 신자로 만들려고 왔는데 이 선교 활동을 못하고 평생 그림만 그리다가 죽어서 이제 북경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서양의 화법을 이 중국 화가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건융왕제 이 장면이고요.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건중제의 얼굴, 특히 초상화 같은 경우 건중제의 초상화는 모두 그 주세페 카스틸리오네가 그리게 했습니다. 만국내조도라 그래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건융제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화적인 세계관이죠. 이쪽 보시면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조선 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서양에서도 오고 온 세상에 있는 나라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제 보면은 명암법 같은 것들이 잘 코끼리 그리는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세페 카스틸론의 낭생의 뒤를 이어서 건융제 후반기에 이 건융화원을 대표했던 1급 화가가 바로 서양이라고 하는 쉬양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이 행동했던 시간이 대략 아주 활달하게 활동했던 시간이 1750에서 1776년입니다. 이 1776년이 어느 해죠? 김홍도가 군선도를 그리고 정조가 등극한 해입니다. 이게 왔었습니다. 한 3년, 4년 됐나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인가요? 도시 속 미술, 미술 속 도시. 하여튼 그 전시에 이 소주 지역, 수조 지역을 그린 그림인데요. 선박이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본인이 이 수조 출신입니다. 건융제가 남쪽 여행을 하다가 소주 지역에서 이 서양이라는 화가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황제가 손수 발탁한 화가로서 건융제 후반기를 대표하는 최고급 화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박이며 건물 엄청 잘 그렸죠. 건융제 남순도, 건융이 아까 강희제 남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융제도 할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남순을 떠납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남순도보다는 더 길게 그리면 안 되니까 더 짧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보다 1년 덜 다스리고 은퇴를 합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래서 태상 황제가 됐죠.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지역 이 소주 지역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서양 이런 것도 이 화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한데요. 이 화신, 우리 발음은 화신, 중국식 발음은 허션인데 이 사람의 등장입니다. 1750년생입니다. 1772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3살의 나이에 3등 시위, 그러니까 황제의 호위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76년에 불과 4년 사이에 호부라고 하면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재부의 우시랑 정도 되면 우리로 말하면 거의 국장급에 해당되는 직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군기 대신, 군기처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특별기구의 대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무부 대신 77년에는 심지어는 건융제가 화신에게 자금성 안으로 말 타고 들어와도 좋다는 그 허가를 해줍니다. 전례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특별 대우죠. 왜 이 어린 황실 호위병을 이 정도로 아끼고 이렇게 특별하고 초고승진을 시켜줬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물론 야사에 의하면은 건융제가 좋아했던 무슨 여성하고 여기가 닮았다는 등 옛날 우리나라 영화에 번지 점프를 하다 그런 스토리랑 비슷한 건데요. 그건 다 야사고. 어쨌든 간에 1780년에 국가의 그 거대한 중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상서가 됩니다. 이때 나이가 불과 몇 살이냐면 31살입니다. 그러니까 1770년대 중반, 75년, 76년 이때가 되면은 실질적인 권력은 건융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화신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융제는 이 궁정회화, 즉 화원화가들을 갖다가 특별하게 대우하고 해줬는데 화신이 집권하는 시기가 되면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1776년에 호부 우시랑이 되던 때까지가 마지막 활동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화신 집권기 이후로는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물론 이 궁정 화원은 존재했지만 제대로 된 화가가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화는 이 시기부터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뒤로는 누구도 걸출하는 화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도. 마지막 이 전성시대, 그리고 마지막 전성시대를 갖다가 빛냈던
서양이 1776년경에 사라지고 이때 조선에서는 김홍도가 우길승천의 진짜 기세로 76년에 등장해서 그 유명한 그림인 회심의 역작인 분선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김홍도하고 이 비교할 만한 중국의 화가는 없습니다. 나빙이라는 화가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 그림 뭐 화척 그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궁정화원, 즉 도화서화원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화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그랬겠죠.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거기서 탑 이 화가들 같은 뽑았는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안개처럼 진짜. 김홍도하고 비교할 만한 그럼 이 시기에는 일본은 어땠는가 하면 일본은 에도 시대에 뭐 아주 상업적으로 번성하게 되죠. 상인의 시대가 됩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다이묘들이나 지방에 있는 이 사무라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빚더미가 앉게 됩니다. 쓸 거는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하급 사무라이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이묘들, 영주들이.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돈을 꿉니다. 그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완전 파산하는 그런 다이묘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8세기 후반이니까 정조시대쯤 되면은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를 말하는 택배 배달하듯이 이 운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나아요. 벌이가. 그리고 이때 되면은 얼음 장사가 아주 번성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동빙고, 서빙고에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얼음을 관리했죠.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얼음을 갖다가 이제 18세기가 되면 민간에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강 꽝꽝 얼었을 때 겨울에 얼음 잘라가지고 이 비축해뒀다가 팔고 그러면 그 얼음 지고 이제 날라주는 거죠. 그게 농사 짓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 문화가 비로소 제대로 된 게 18세기 이후예요. 그전엔 냉장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 당시에 상업이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그래서 도시로 다 몰려드니까 18세기 초반에 인구 통계를 보면은 도쿄, 에도가 도쿄죠 지금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뭐 한 40만, 뭐 교토 오사카 한 35만 40만 이 정도 40만 전후가 되는 거대 도시들로 탄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쿄회입니다. 자기가 하나하나 그려서 하느니 박리담회로 무수하게 찍어서 파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뛰어난 이 우쿄회 작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우쿄를 보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쿄가 작가가 먼저 밑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거를 판각하는 사람, 파는 사람 따로 있고 찍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다색판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나하나 판을 달리해서 찍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찍는 거예요. 이거는 인쇄공의 그 기술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타가와 우타마로 같은 이런 이 판화가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판각이기 때문에 매우 이게 특정 장르, 그러니까 우쿄회밖에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일본은 과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 이제 뭐 16세기 뭐 이때는 옛날로 가면 중세 시대 이렇게 되면 그때는 다 불교 승려들이 나중에는 무로마치 시대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는 선승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최고. 그러다가 후반기에나 가서 그리고 지배계층이 그 가마쿠라 시대 이후로는 다들 무사 집단들이잖아요. 무인들,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18세기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하는 게요. 중국에서 책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책들을 제한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일본의
예수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갑자기 카톨릭 교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도쿠가와에서 카톨릭 이 크리스찬 이거를 갖다가 금지령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카톨릭 교도들이. 그래서 그 반란 진압하고 막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쇄국 정책을 하죠. 이 에도 막부는. 그러면서 혹시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책 안에 기독교 관련 내용이 있을 거를 경계해서 책의 수입을 제한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초반에 그 제한령을 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서적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본에서는 주자학이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늦게, 우리하고 다르게.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게 되는 것들도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은 공부를 한 사무라이들이에요. 사무라이들이 옛날에는 다 쇼군만 이게 최고라 생각을 했는데 주자학을 공부해 보니까 왜 쇼군이 나라를 다스려? 우리 천황님 계신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막부하고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민들한테도 교육 기회가 주어지게 되다 보니까 평민들 중에서 문인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사부손입니다. 이 사람 평민 출신이에요. 그리고서는 뭐라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이쿠라 그러는데 총 17자, 5으로 쓰는 글인데요. 아주 함축적인 시입니다. 이거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츠오 바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거의 후계자였는데요. 그 마츠오 바쇼가 갔던 길들을 쫓아가는 장면을 그린 건데 되게 심플하죠, 그림이. 이런 그림들 또는 야생 누대도라고 해서 특이한 그림은 특이한 그림이지만 되게 뭐 이게 구성이라는 건 심플합니다. 눈 내리는 이렇게 장면.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보통 하이가라 그립니다. 하이쿠를 그림으로 그린 만화 같은 거죠. 이거 그립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하고 아까 우리 김홍도 병풍하고 비교하면 비교의 뭐 대상이 안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이쿠를 대가였던 이 요사부서는 이런 하이가를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인화를 그려도 계속 비슷한 주제로 계속 같이 그려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인화가들은 문인화만 열심히 그리면 돼요. 이런 뭐 우교에 그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장식적인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교의 작가는 우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자기 영역 내에서 그림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남의 분야까지 넘어가서 활동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거죠. 여러 장르에 정통할 필요성이 없어요. 나는 그냥 수학 잘하면 수학만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난 국어 잘하면 국어만 하면 됐지 굳이 수학, 영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도 이게 문인화가였는데요. 계속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이런 식의 그림들을 계속 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세기 초에 서양 서적 이런 모든 금지령이 이제 서적 금지령이 해제가 되면서 서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란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란 네덜란드. 그래서 난초 난자를 써가지고 란가쿠라고 해서 네덜란드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 이런 거에 관한 정보들, 서양 화법, 서양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막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화법을 아주 정통한 여기 이제 그림자도 보이시죠? 이런 화가들이 아끼다. 그러니까 북쪽이죠, 이쪽에 위쪽으로 거기서 이 난학을 공부한 이 서양 화풍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 그림이 시바곡강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자기가 대놓고 서양의 화사라 그래요. 서양 화사, 동도, 에도 출신. 그리고 사인도 여기 밑에 보시면 알파벳으로 해요. 특이하죠. 동판 하도 찍고 이 과학기술 이런 것도 그림으로 그리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후지산이고요. 유화입니다. 유화. 예. 그래서 유화를 많이 그려가지고요. 이 사람은 거의 뭐 자기 스스로도 서양 화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화를 활용해서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해변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그려요. 아니면 서양 인물들 그 이외에는 안 그립니다. 예. 그냥 완전히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마루야마 옥교도 서양 화풍을 받아서 이렇게 메가네라 그래서 광학기구로 그림을 밀어넣으면요, 그림이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거 용으로 이 투시도법을 활용한 이런 그림도 그리고 뭐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한 잡다한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수화도 그리고 서양화법을 활용해서 이런 명암이 있는 소나무 이런 것도 그리고 여기서 주로 서양화법을 활용한 이 그림, 아까 시바곡강하고는 다르게 먹을 사용한 명암법으로 그리는 이런 그림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나가사와 로세츠 같은 이런 특이한 화가도 있습니다. 여기 갖다 이렇게 문에다가 큰 호랑이, 동물 이런 걸 그리는 게 이 사람의 장기였는데요. 다른 것도 보시면 병풍으로 코끼리, 뭐 소 이런 것들 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이런 거가 아주 특화가 돼가지고 로세츠 하면 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 그림, 한 화면을 갖다 꽉 채우는 이런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토 자쿠추 같은 사람도 특이한 화가였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동식 체화라 그래가지고 여기 뭐 해산물도 그리고 닭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닭으로 유명했습니다. 닭 그림으로. 그래서 닭과 선인장 해가지고 닭 하면 무조건 이토 자쿠추예요. 사람들이 다 이 이토 자쿠추 그림을 원했고요. 이런 그림 이외에 아까 다른 거 보셔 다른 그림에서 봤던 마루야마 옥교나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재밌는 그림도 기발하게 그리는 거죠. 특이한 아이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가사와 로세츠, 이토 자쿠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가 쇼하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일본에서는 기상의 화가,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화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과소 열반도 또는 야채 열반도라고 부르는데요. 무가 부처님이에요. 여기 누워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무, 뭐 호박 이런 것들이 여기 나한들 이런 거죠. 재밌는 그림이죠. 여기도 이런 동물들, 새 이런 그림들 그렸습니다. 정신없죠. 이거 소가시와크 보세요. 신선 그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선도를 보면 얼마나 표정이 인간적이고 좋습니까? 여기 보면 기괴하잖아요. 이런 신선들.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그 사람들이. 여기도 보시면 막 되게 특이하죠. 예. 여기도 이런 얼굴도 보시면 기괴하다 못해 뭐 이상한 거죠. 막 일본 요괴 막 이런 것들 그림들도 많이 그려서 저희하고는 되게 정서가 다른 그런 겁니다. 이거 보시면 용 물에다 크게 그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자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색적인 기상의 화가들이었던 쇼하쿠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의 그림으로 계속 가는 거고 이토 자쿠치는 이토 자쿠치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거의 비슷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생도 그리고 군선도 그리고 행렬풍속도 그리고 뭐 음산대렵도 그리고 그다음에 주부자 시의도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그 화목들을 그린 김홍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이것도 보십시오. 정신없죠 이게. 저희 이 천태산에 있는 이 다리를 건너는 사자들을 그린 건데요. 올라가다 막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 특화해서 그려가지고 일본의 작가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한 군데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다르게 그런 용어를 쓰죠. 특장 도쿠조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스페셜 그 영역 특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일본 용어인데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 특장에 전념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동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그림의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요. 중국이나 일본은 전부들 스승이 있어요. 특히 일본은 더 특별하게 자기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계속 그걸 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김홍도는 어떻죠? 선생이 없었어요. 선생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독학을 했기 때문에 구속될 게 없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래 도화서 집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화서 화원으로 같은 동료 화가들은 전부 집안에 화풍이 있는 거죠. 거기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그림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8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전체 화단을 보더라도 김홍도를 과연 뭐 더보다 능가할 수 있는 화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국수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도 김홍도야말로 18세기 후반을 갖다가 이끌어 나갔던 거장이고 독보적인 화가였다. 이렇게 평가해도 이거 결코 제가 볼 때는 국수주의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